지금 가장 괴로운 게 저예요. 네.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그 고점에서도 많이 샀어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도 많이 샀지만 이제 1억 5천 할 때도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괴로워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으로 내가 좀 뭔가를 좀 성공적인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수도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김창익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 결국에 디지털 자산이 필요할 것 같아. 이제 현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 있는 공간의 자유로움, 어떤 제약이 없다라는 게 더 유리해질 것 같아까지는 다들 이제 이해는 하셨지만,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자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걸로 돈을 벌자, 유의미하게 다른 자산보다 더 많이 상승을 시켜서 나도 좀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걸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당장은 어쨌든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선 가지고 있던 분들, 이미 홀드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든데 계속 홀드를 해야 되나요? 왜냐면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 왔다라고는 보세요? 저는 저점 구간에 왔다고 봐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진짜 포모 상태나 어떤 또 공포심이 막 자극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구간은 벗어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지금이 현재 11월 달이나 12월 초라면은 뭔가 퍼드들이 난무할 때 포모가 올 수 있는데 이미 그 상황은 벗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계, 물론 이제 미국은 회계 그 연도가 좀 다르긴 한데 회계 연도가 바뀌는 이제 그 칼렌더 이제 12월 달력을 찢어버리게 되면 상황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뀔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타이밍을 정말 정교하게 맞출 수 있다면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했고 저도 동의했는데 금을 사서 차익 실현을 한 돈으로 비트코인 사거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푸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샀다가 또 차익 실현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 순환 주기를 맞출 수만 있으면. 근데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그 급등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등해요. 일주일에 막 몇십 %씩 올라가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특정한 어떤 통계를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일 동안 올라가는 그 상승폭이 나머지 355일 동안 올라가는 폭보다 지난 10년간인가 계속 컸다고 하더라고요. 상승기 때. 대세 상승기 때. 그러니까 그 10일을 놓치면 비트코인 투자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면, 그리고 또 당연히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뭐 그냥 사놓고 나는 몰라라고 호들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저도 그렇고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순환매를 해서 맞추면 좋은데, 근데 저도 투자를 이제 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우직하고 무식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삭 빠르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돈 번 거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정말 그런 분들 중에 일부 이제 부동산 투자나 기자들 중이나 이제 제 동료, 제 친구들,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 약삭 빠르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 정말 순발력 있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이제 돈을 번 분도 봤는데, 그분들이 순발력이 있다는 얘기는 타이밍이 왔을 때 빨리 행동했다는 얘기지 내가 뭔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내가 막 약삭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무엇보다 빠른 행동을 보인 분들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뭐 예측했다, 뭐 나는 뭐 인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돈 번 분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지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아날로그 시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자리에 오래 정지해 있는 게 최고예요.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 아닌 자산이 아니면 내가 사놓고 호들하면 언젠가는 와요. 국장도 그랬잖아요. 그 얼마 전에 2차전지 주식 샀다가 폭등하는 기간에 못 팔고 물린 분들 한 3년 기다렸잖아요. 2022년부터. 결국은 뭐 회복 일부 했죠. 조금 했다가 또 뭐 조정받고 막. 삼성전자도 내가 뭐 10만 전자 하다가 했던 분들 물린 분들도 결국은 또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현대반도체일 경우에는 거의 그냥 제로였어요. 그분들 많이 팔고 나간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이 과실을 못 따먹었을 거고, 그때 내가 어차피 망한 거 모르겠다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 하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직하신 분들이 큰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팔아서 빨리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 타이밍을 잡으면 정말 좋은데, 또는 아니면 그냥 금만으로도 돈을 번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월가의 어떤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 $5,000가 넘어가는 거는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5,000만 해도 지금의 10% 20%는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작은 마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내가 좀 뭔가를 좀 성공적인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수도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해두시고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바보다. 다른 자산은 잘 모르겠고 금도 잘 모르겠고 은도 잘 모르겠고 부동산도 잘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나는 그냥 이 자산을 지키면서 나는 망했다. 뭐 비트코인 떨어졌으니까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회복될지 그냥 여기서 정말 제로가 될지 뭐 제로가 될 가능성도 작고 뭐 폭등할 가능성도 작지만 어쨌거나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망했다. 망했는데 나중에 가서 따보니까 뭐 가격이 폭등했더라고. 해피한 거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고 정말 망했다 그러면은 뭐 다음 생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지금 많이들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알죠. 네, 알죠. 뭐 물론 뭐 어차피 투자도 하시니까 빠져도 같이 빠진 거니까. 지금 가장 괴로운 게 저예요.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그 고점에서도 많이 샀어요. 뭐 많다고 하는 건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저점에서도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도 많이 샀지만 1억 5천 할 때도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괴로워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최종적으로 엑시트 할 때가 중요하지. 내가 3천만 원 샀다가 이게 1억 8천 되니까 돈 번 거 같은데? 그래서 다시 지금 1억 3천까지 떨어지니까 돈 잃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얼마 엑시트 할 거냐. 나는 그러면 최소한 나는 100만 달러 엑시트 할 거야 아니면 50만 달러 엑시트 할 거야 라고 정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흐름이 생긴다면 더 떨어지면 좋죠.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목표한 골까지 갈 거냐인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5년 내에 예를 들어 50만 달러 된다라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떨어지는 게 좋죠. 8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되면 이거 더 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7천 8천 할 때의 비트코인의 그 미래 전망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공부를 해서 또 새로운 변수를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좀 더 공고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됐어. 지난 2달, 3달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기존에 봤던 금시장도 좀 더 면밀히 보게 되고 비트코인도 그럼 지금 어떤 게 근본적으로 바뀐 건가 아니면은 어떤 시장 상황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바뀐 건가 이런 거를 면밀히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본질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구가 바뀐 게 없다. 강력한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이제 그 가는 경로를 일부 바꿀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안 바뀐다. 이 속도가 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가를 갈 때 방향을 조금 속도가 늦어도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언젠가는 가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골로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나는 내가 기대했던 속도만큼 가는 거냐를 처음에 점검하다가 지금은 방향이 맞는 거냐를 더 중점적으로 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5년 내에 50만 달러 되는 거야. 뭐 앞으로 20년 내에 100만 달러 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속도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내가 그 과실을 못 따먹고 죽으면 내 자식이 따먹겠죠. 근데 뭐 그런 걸 좀 이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은 바뀐 게 없다. 근데 하지만 속도는 지정학적인 변수나 이제 기존의 기득권들이 또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속도는 다소 가속화되거나 이제 브레이크가 밟히거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30톤 되는 트럭이 달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밟는다고 해서 멈추거나 그러진 않는다. 과거에 그 8천만 원 넘었을 때 지난 전고점 때 사셨던 분들도 결국에 4년 보유하면 다 돈 벌었잖아요. 뭐 두세 배씩도 뭐 벌고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시즌이 끝났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그러면 시즌 끝나는 것도 믿으면 다시 시즌이 돌아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년 뒤에는 또 엄청 올라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죠. 물론 그 사이에 팔고 뭐 딴 데 가서 돈 더 불려서 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산을 믿으시면 차라리 그럼 이번에 차라리 시즌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다시 정집식으로 모아보면 4년 뒤에도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게 정말 적절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나는 4년 주기가 무섭다라고 하신 분들도 4년 주기라는 게 1년 대폭락하고 3년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1년 버티시면 돼요. 산여주기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럼 뭐야? 그럼 무슨 주기야? 유동성 주기입니다. 그래? 그럼 유동성이 내년에 늘어난다는데? 그러면 한 6개월 버티시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차이예요. 그 차이가. 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그런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인 거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화폐가 남발될 경우에 분명히 화폐의 대안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화폐 혁명들이 사실 크고 작은 혁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것도 그때 패권 화폐를 교체한 화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럴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기득권의 채택의 여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 로마 시대 때도 그 디나르라고 해서 이제 로마가 화폐를 발행하는데 당연히 모든 정권은 가지고 있는 금의 양보다 더 화폐를 더 몰래 발행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대안 화폐들이 그 지식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글로벌화되지 못했어요. 그게 국지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다가 정부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탄압하면 사라졌거든요. 네. 과거에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실시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그 정부라는 기득권 세력이 그 글로벌 시장을 억누르기가 힘든 상황이 반대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화폐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많이 갖춰졌는데 미국의 기득권 정부와 월가가 그거를 이제 인식한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헤드쿼터에 딱 앉아서 야, 역사상 어떤 화폐 혁명도 성공한 적이 없어. 웃기지 말라고 그래.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탄압하면 비트코인도 탄압했죠. 처음에. SEC가 막 탄압하고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탄압하고 미국 정부가 뭐 폰지 사기라고 하고 월가의 제명이 다 나와서 망하려면 비트코인 사라. 저 누구야? 그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 제로다 얘기했잖아요. 워렌 버핏은 금도 제로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물론 그분은 이제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그분이 일관되게 그분의 어떤 투자 철학을 지키면서 성공한 사람이냐?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 있는데 그분은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근데 한 가지는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 화폐 혁명은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고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에 이 화폐 혁명의 욕구를 누를 에너지가 이 우열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두 번째는 이미 그 우열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미국의 정부가 이거 죽이지 못할 거면 포섭하자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러란 패권을 완전히 대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선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해요. 아직도. 어떤 그 민간의 화폐가 정부의 어떤 기득권 화폐를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힘을 기득권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의 열세 있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그러면 관건은 그러면 기득권이 이 혁명의 새로운 세력들을 죽일 거냐 아니면은 포섭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포섭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혁명 세력들도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가 달러라는 패권을 완전히 갈아엎을 거냐 아니면 기득권에 포섭된 상황에서 내가 이거의 어떤 세력이나 영향력 또는 이제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킬 거냐. 근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기득권은 포섭으로 전략을 정했고 그러면 이 비트코인 이 화폐 세력들이 내가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완벽하게 달러 패권을 갈아엎을 거냐 아니면은 일정 범위 내에서 포섭된 상태에서 내가 내 기득권을 만들 거냐라는 건데 저는 영리한 사람들이라면 절충안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가치 판단은 떠나서 자산을 지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결국은 달러 패권을 지켜주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비트코인이 세팅이 되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산까지는 될 거다. 그러니까 과거의 화폐 혁명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역사상 최초로 빚어질 거다. 비트코인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진짜 심각하게 막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알트코인 사신 분들이잖아요.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도 완전히 좀 약간 개념이 다르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자산을 지키고 아까 말한 뭐 준비금이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금의 포지션을 비트코인이 위협한다. 근데 알트코인은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기능으로 승부를 봐야 될 텐데 스테이블 코인과 알트코인 여기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투자하신 분들 좀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알트코인은 솔직히 잘 모르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지만 네. 사실은 정말 비트코인 전문가들에 비하면 제가 비트코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범위는 정말 세 발의 피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금이란 자산이 뭐 화학적으로 어떤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있고 금의 비중이 얼마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금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럼 저는 이제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이 전체 인간 사회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왜 생겨났고 어디로 포지션이 될 거냐라는 바라보고 분석하는 사람이지 제가 네. 비트코인이 뭐 코드가 어떻게 돼 있고 또 무슨 뭐 하드포크가 기술적으로 뭐고 이건 잘 모르거든요. 저는 한번 보긴 보고 공부는 해봤지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알트코인이란 거는 그렇게 봤을 때 유틸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떤 그 구조적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어떤 법정화폐가 구조적으로 가치가 계속 하락할 때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나의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란 거는 지난 수천 년간 화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점 갈아엎겠다라는 자산이었는데 지금 그걸 보완해주는 자산으로 세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구조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 욕구 수요가 일시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화폐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네. 그래서 구조가 어떤 바뀌는 데는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니까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간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튤립에 비교를 하시는데 정말 비트코인이 어떤 유틸리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필요한 그 서사 자체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50년, 100년은 갈 거예요. 그 서사 자체가. 그렇다면 그 서사의 가치만으로도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트코인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현상을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빨리 투자하지 못한 이유가 화폐라는 거를 그 예를 들어서 케인지언 경제학이나 이제 뭐 그 우리가 읽었던 경제 원론 제이모 교수님의 경제 원론 또는 이제 해외 엠모 이제 교수님의 경제 원론 이런 것들로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화폐가 뭐야 딱 그러면 딱 세 가지예요. 그냥 딱 척도, 교환, 저장. 근데 비트코인 딱 누가 투자하라고 권유했을 때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저 모교 교수님이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이제 우연히 어디서 만났는데 김 기자 그 너 뭐 내가 뭐 요즘 세상에 뭐 도와줄 방법은 없고 비트코인 좋은 자산이니까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길래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 기사 검색도 해보고 네. 이제 검색해보면서 비트코인을 딱 보니까 이거 교환이 아닌데 그러니까 화폐로 접근했었죠. 화폐가 처음에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투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별로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틀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바로 직시하는 그 순발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틀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한 5년만 먼저 투자했어도 아마 자산이 상당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야 네가 안다고 까불지 마라. 지금 이 우리가 경제라는 어떤 이 인간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네가 뭘 한다고 해석하려고 그래. 그냥 일단 첫 번째는 그 현상을 일단 직시해.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럼 그게 중요한 거지. 왜 들어오는지 네가 왜 하려고 그래. 일단은 그러면 그 현상부터 봐라. 라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이더리움이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왜 이더리움에 자꾸 돈이 몰릴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또 얘기하고 피터 틸이나 뭐 톰 리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또 누구죠? 그 캐시우드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돈이 거기에 몰린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다. 뭔가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이 금방 수그러들 현상은 아니니까 일단 투자해놓고 공부해도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조금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더리움이라는 거나 솔라나나 이제 뭐 그런 류의 어떤 거는 이제 유틸리티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은 내재 가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재 가치라는 게 이제 오렌 버핏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앞으로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라고 보면 그럼 이제 주식은 이제 배당금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채권에 이자가 있는 거니까 내가 평생 받을 배당금의 현재 가치가 내재 가치라고 하면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스비나 이제 스태킹 했을 때 수익들이 있으니까 내재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자산은 어떤 서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현금흐름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것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자산인 것 같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투자했을 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가 손실보다는 이득을 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더리움 자체를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이제 번역서도 있고 또 비탈리 부테린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속 보고 있고 또 이제 월가가 이더리움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도 보고 있고 한데 이더리움 정도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등 많이 거론되는 이제 상위 이제 뭐죠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사든 말든. 근데 또 나머지는 이더리움도 작년까지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알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의 기회를 난 놓쳤으니까 알트코인으로 한 방에 역전할게라는 욕심이잖아요. 내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떼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선대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조상님들이 네. 정말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정말 운이 좋지 않으면 내가 어떤 운빨로 내가 자산 투자 성공했다라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 투자를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우리 조상님들이 국가의 역적일 거야라고 일단 전제해야 돼요. 나는 정말 운이 나쁜 놈일 거야. 네. 조상님들이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반대로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성공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내가 100배, 뭐 20배, 뭐 30배 내가 성공해 볼게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알거지가 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그런 위험한 투자를 왜 할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어떤 배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공부가 과연 돼 있을까? 라고 보면 그냥 저는 쳐다보지 마라. 봐도 이더리움 정도만.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이더리움 정도만 현상이 봐도 일단 쉽지 심상치 않다. 않다. 그쪽도. 네, 이더리움은 현상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월가의 어떤 금융사가 자체 넷이 아니라 자체 메인넷을 만든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선택해서 그 지금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나 어떤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한 우월한 그 알트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거는 월가는 어떤 효율성보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이제 온체인 자산에 또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본다면 어떤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더 중시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능가할 만한 자산은 없어요. 온체인상에. 왜냐면 그 모든 알트코인은 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런 단점이 있어. 난 이걸 극복할래 그러고 생긴 진보적인 자산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효율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라는 것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효율성을 높이면 안정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도 필연적으로.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효율성을 죽이고 안전성을 택한 자산이에요.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머블한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효율적이죠. 비트코인만큼. 근데 이제 그 월가는 비트코인보다는 효율적인 이더리움. 하지만 알트코인보다는 안정적인 이더리움을 택한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인 선택이라서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보는 게 그러면 결국에 뭐 이번 시즌 종료든 아니든 앞으로 3, 4년 뒤에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웃는 날이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즌 종료로 가면 3, 4년 뒤가 웃는 날이 오겠죠. 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그 유동성의 함수라는 걸 한번 인정하고 반대로 보잖아요. 네. 3, 4년 뒤가 되면은 금리 상승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리라는 것도 대략 한 4년 주기로 변곡점이 오거든요. 네. 그럼 지금 금리로 만약에 내년도에 인하를 만약에 했다. 뭐 1%까지 정말 인하했다라고 보면은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럼 반대로 4년 뒤에는 쫙 올랐다가 또 빠질 수도 인플레이션 있죠. 때문에 다시 금리를 확 올려야 돼요. 네. 연준이 다음 정권에서는. 그러면 내가 나는 유동성 함수가 아니라 모르겠어. 뭐 지금 일단 4년 뒤 끝난 거야라고 해서 4년 뒤를 볼래 그랬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과거의 그 공급량 감소로 인한 채굴량 이제 반감기로 인한 시즌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유동성의 시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시즌을 유효하다고 봐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모순된 말이 생기는데 그러면 또 4년 뒤를 바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믿는 분들은 4년 뒤를 기대할 텐데 4년 뒤에 다른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그러면 이거네요. 지금 빠진 게 곧 회복은 한번 될 것이다. 네네. 회복은 될 거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버티시고 네. 살 분들은 이제 조금씩 뭐 적립식으로 사거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확실히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뭐 하나 영상 올라가도 막 댓글이 막 살벌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죠. 올라갈 때 또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막 그 거의 뭐 이렇게 기도하듯이 막 너무 막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에 또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도 많으신 것 같기는 그럼요. 해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확신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네. 조금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자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뭔가 안 될 때 남 탓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런 건 뭐 원래부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럴 욕구가 막 생겨요. 내가 이제 비트코인 샀는데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네. 나한테 비트코인 처음에 인도했던 교수님 얼굴도 막 생각나고.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 내가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되면 자산 투자에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쨌거나 내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어떤 신중한 선택이 가능하고 보다 더 공부를 하게 되고 해서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괴롭고 짜증이 난다고 할 때 내 선택이 맞는지를 먼저 보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든 거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지금 막 댓글이나 SNS상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냥 대번에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거나 또 이제 맞습니다.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의 돈이 결국은 자산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의 수익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많을수록 이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자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이 돈을 벌 거다. 그분들은 돈을 잃을 거예요 아마. 네. 워렌 버핏이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제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적은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많은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네. 시장이다. 뭐 이것도 아마 같은 얘기가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투자 구루들의 네. 이제 말에 귀담아 듣는 건데 처음에 그분들 말을 제가 잘 안 들었거든요. 네. 그분들은 또 본인들의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네. 워렌 버핏이나 이제 찰리 먼거나 또는 이제 지금 그 전통적인 시장에서 성공하셨던 그루들이 역시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제 이번에 그 구글에 투자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은퇴하시면서 구글에 투자한 거 그리고 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 발언의 의미를 처음에 좀 간과했었는데 그걸 곱씹어 보면서 야 이분들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구나.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말은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분들은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맞는 말을 또 했을 수 있는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본질적인 어떤 이제 그분들의 말을 곱씹어 보면 충분히 소화시킬 만한 어떤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다. 맞습니다. 결국에 결과로 증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말을 뭐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나 이 자산에 확신이 있는가. 그래야지만 또 반대로 그 과실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